네,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권 추심 전문가 2급 양성교육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그죠? 지금 휴가 기간인데 어저께 그 태풍은 다 지나가고 이렇게 주말에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 시험 문제는 어,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OX 문제가 한 15문제 되고요. 객관식 문제가 25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이 이제 10문제. 그래서 총 50문제입니다. 그죠? 50문제를 준비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그 천천히 제가 그 요약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순서는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는 하지 않을 거고, 그 시험을 제가 출제한 그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쳐서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답형 문제에서는 저희가 강의 시간에 그 강의를 그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잘 보시고, 그죠?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고요. 시험 출제마다 제가 교재에 해당 페이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OX, OX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조정을 한 다음에, 자, 우리 파산 선고가 나죠, 그죠? 자, 여러분 OX를 한번 그 머릿속에 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파산 선고가 나면 이 파산 선고 전에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 처분, 강제 집행을 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다 그러죠. 상실한다. 자,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값을 이렇게 돈 받을 게 있다. 무조건 1, 2, 3라 그랬죠. 1, 2, 3. 보전 처분을 하고 가압류 가처분이겠죠.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한다 그랬죠. 이 순서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갑이 이제 금복이라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 금복이 이제 을에 대해서 1억 받을 게 있다. 그래서 을의 부동산에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그죠? 가압류를 하고 이제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면은 강제 집행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이에 자, 을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됐다. 파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죠. 그죠? 그럼 파산 선고가 여태 나면은 이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이런 거는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게 이제 OX로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니까 제가 조금 문제 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은 파산 선고가 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OX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된다는 취지죠, 그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채권 가압류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그랬죠. 그죠? 이 채권을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1억 받을 돈이 있다. 아마 통장에 1억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가압류한다 그랬죠. 가압류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송달되면 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이 가압류 주제 채권 가압류. 가압류하고 항상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은 가압류냐, 압류 및 추심이냐, 이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다? 이 채권 가압류만 된 상태다. 가압류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니까 제3채무자 병은 이제 공탁을 합니다. 그죠? 법원에 공탁을 해요. 그러면 민사집행법 248조, 그 다음에 291조, 가압류는 291조로 했으니까 이 두 개 그 조문이 근거 조문이 되는 거랬죠, 그죠?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은 248, 291 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공탁자한테 뭐가 생긴다? 공출, 그죠? 공출이 뭐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여기에 존속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죠? 또 새로우신가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문장을 2번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경우 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 이 원래 채권자 병에 대한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 공탁이다. 변제 공탁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성격이 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가지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위에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그죠?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2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OX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 답이 제가 쭉 설명하면서 풀이하는 답하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답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 전부 명령 배웠죠, 그죠? 전부 명령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돼야지 효력이 발생. 앞으로 객관식도 있고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명령 나오면은 확정됐는지 여기에 눈을 크게 떠봐야 돼요, 그죠? 전부는 뭐였죠? 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으면 이렇게 압류가 된다, 그죠? 압류가 결정문이 송달되면 어떻다? 송달되고 나서 일주일이 흐르면 일주일이 지나야 확정이 된다 그랬죠. 자, 이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채권 양도처럼 이렇게 싹 간다 그랬죠, 그죠? 간다 그랬죠. 기억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을의 다른 채권자 A, B, C, D가 뒤에 확정되고 나서 뒤에 막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헛방이라고 그랬죠, 그죠? 헛방이다. 네, 기억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OX.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58페이지에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해진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58페이지에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50페이지. 하고 뭐 50페이지 3번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따로 전부 명령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페이지가 따로 없고요. 4번, 그죠? 4번. 그 금융 사기 특별법, 그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지급 정지되는 게 있어요. 이 코드 번호가 몇 번이다? 304번이다, 그죠? 304번. 이때는 자, 갑, 을, 병. 지금 이 계좌에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한 거야. 그럼 지급정지가 이제 됐죠. 그러면은 이 계좌에서 이 돈을 찾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급정지가 되는 거예요. 지급정지.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더라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페이지 39페이지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7번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압류금지 채권 최저 생기비 얼마죠? 185만원이죠, 그죠? 5만원이죠. 자, 근데 이 뒤에 이제 제가 시험 출제를 했는데 185만원, 자, 맞춰보세요. 185만원 이하가 압류금지다. 어떻습니까? 자, 185만원 미만이 압류금지다. 자, 이걸 제가 시험 출제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상 이하는 185만원 포함이죠. 그러면 미만 초과 이거는 185만원 포함이 안 되고 184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뭘까요? 자, 이하냐 미만이냐 이것도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미만이죠, 미만. 그 다음 자, 채권자가 있고 6번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 보증채무는 이렇게 진다 그랬죠? 보증인이 있어. 보증인이 있으면 그 부정성으로 이게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이렇게 부정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도 있는 거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이렇게 소멸한다 그랬죠. 이게 민법의 기본 법리입니다. 그죠?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갑을병 사이에서 이렇게 대입변제한다 그랬죠? 그럼 뭐가 생긴다? 이렇게 구상권이 생긴다 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관계에서 그러면 주채무자가 파산을 해가지고 이 채무가 연책됐다 라고 하면 부정성으로 보증인도 안 갚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죠, 그죠? 이거는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그 567조인데 이때 부정성으로 원래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이 부정성이 예외로서 567조에는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주채무자가 개인 파산 신청 해가지고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된다. OX 그죠? 틀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진도가 빠른가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상속에 관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갑 소유 부동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갑 소유 부동산이. 근데 얘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사망하니까 이 상속인이 A, B, C, D 해갖고 상속 등기를 한다. 이 상태에서 이 죽은 사람, 이 망자,
그 다음에 상속인. 망자의 채권자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인의 채권자 B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름을 피상속인 망자의 채권자를 상속 채권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상속인의 채권자를 고유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례를 본다든지 뭐 교과서라든지 업무 매뉴얼을 볼 때 상속 채권자, 고유 채권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속 채권자는 죽은 사람 채권자고 상속인의 채권자를 고유 채권자라 부른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OX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채권 압류 집행을 하죠. 이렇게 압류한다. 제3채무자 압류를 한다. 그래서 채권 배당 절차에서 이제 배당 재원이 이제 공탁금이다. 즉 이 돈이 공탁금이다. 공탁금인 경우에 제3채무자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공탁관으로 한다 그랬죠? 공탁관. 그래서 공탁금은 공탁관으로 제3채무자를 표시한다. 페이지 5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탁관으로 한다. O 적으죠. 그 다음 이렇게 압류 경합 문제인데요.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마찬가지 이렇게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압류 경합이 생기면은 이제 이 집총하고 피총하고 집총이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무서에 1억 압류하고 금복이 1억 압류하면 총 2억이 되죠, 그죠? 2억이 되는데 이 돈은 8천만 원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집총이 크기 때문에 이때 압류 경합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원칙인데, 자, 세무서가 끼면 압류 진정한 의미의 이렇게 집총, 피총 커도 진정한 의미의 압류 경합은 아니다. 그죠? 압류 경합이 아니다. O. 그죠? 기억나십니다. 그죠?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게 세무서가 아니라 뭐 농협이다. 그리고 금복이다 하면은 압류 경합이 생기죠. 근데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끼면은 압류 경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랑 민사집행법이란 따른 절차랑 별개이기 때문에 경합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OX. 그 다음 문제. 자, 10번, 11번은 이제 등기법에 대한 내용인데, 볼게요, 그죠? 등기법에서, 자, 개념 세 가지. 등기의, 자, 추정력.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신력. 그 다음에 등기의 형식적 심사권. 이거 이제 뒤에 주관식으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뭐 OX하고 주관식 쓰는 거. 자, 등기의 추정력은 뭐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은 갑은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이전해주고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때 요렇게 등기 넘어가는 거를 돋보기로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 서면으로 이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원인 서면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가 써야 되고, 그죠?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있는 거죠.
자, 등기부에는 당사자 갑을 당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호 목적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요 내용이 나와요. 이 대장에도 있고 원인에도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기신청서 보통 법무사가 작성을 하죠. 법무사가 작성을 하면 이거를 전부 다 일치를 시켜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등기관은 이렇게 아까 요거죠. 갑에서 이렇게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1번 등기의 추정력이 생겨요. 이 추정력이란 것은 이렇게 엄격하게 싹 일치해가지고 등기가 딱 됐으니까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적법한 것으로. 그래서 그 원인이 무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등기가 이렇게 되면 적법하게 추정이 된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란 거다. 그럼 형식적 심사권은 뭐냐? 공무원은 이런 서류만 보고 등기를 앞으로 등기를 하든 뭐 안 해주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서류만 보고 하는 거를 형식적 심사권이란다. 등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여러분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이 심사를 하죠. 그럼 서류만 보고 오케이 산재 이렇게 하는 거를 형식적 심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도 가보고 면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료 차트도 확인해보고 이상하다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실질적 심사권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재 그냥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하나요? 아니죠. 그죠?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하는 이런 등기를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한다. 추정력과 형식적 심사권 맞죠? 그게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되고 이제 KB는 이 대출을 해줬죠. 근데 등기가 무효야. 무효.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싹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무효면 이 무효인 등기의 터잡은 이 뒤에 등기도 싹 다 무효가 됩니다. 억울하겠죠. 싹 다 무효. 이게 뭐냐?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무효면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왜 우리나라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지 그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등기 역사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가 1960년에 민법이 제정됐고 66년도에 이제 민법이 시행됐는데, 이 전에는 뭐다? 우리 민법이 없었다는 거죠. 민법이 없었고 조선 민사령, 그러니까 일본법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규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1939년 해갖고 2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1945년에 해방됐죠. 파리로 해방됐고 1950년도에 6.25 터지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기소가 불타고 구청 이런 게 다 불탔단 말이에요. 불타가지고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이게 불분명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만약에 부여를 해버리면, 한번 등기돼버리면 그 사람 거 되죠.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여기까지. 그 다음 자 다음 11번 등기부는 이제 갑구와 을구가 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적고 을구는 그 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위가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 갑구, 그러니까 1, 이 순위 있죠, 순위. 1순위, 2순위, 이 순위.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느냐. 같은 구에 있는 거는 이 순위 번호에 따르고, 그죠? 을구도 있겠죠. 을구도 이렇게 1, 2, 3 이 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이 3번하고 이 2번 이 순위 번호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구 있죠. 갑을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나와요. 접수 1, 2, 3, 5 접수 1, 5, 4번. 그러면 이게 늦죠. 이게 빠르고.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 사이에 그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OX, O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OX 이제 세 문제, 네 문제 남았나요? 11번까지 했으니까. 자, 12번.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이제 공탁, 그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공탁을 해요. 248조. 248조는 압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압류가 경합돼서 막 여기 압류가 경합돼 갖고 집총과 피총이 있는데 집총이 컸다. 그럼 압류가 경합이 생기죠. 이 경합이 생긴 상태에서 누구 하나가 야 공탁해라, 공탁 청구를 하면 얘는 의무적으로 의무가 생겨. 공탁할 의무 공탁이랍니다.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탁 안 하고 그냥 얘한테 줘버렸다. 응? 줘버렸다. 그러면은 얘들이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이중 지급해야 돼요. 이중 지급해야 한다. 오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공탁 청구를 하면 공탁해야 됩니다, 그죠? 실무에서 이렇게 제3채무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산법상 한번 맞춰보세요. 파산법상 재단 채권에 기하여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재단 채권에 대하여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맞죠, 그죠? 파산은 총체적으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58, 59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재단 채권 이런 거, 그죠? 채권은 채권인데 뭔가 이게 주소지라 그랬죠? 재단이 뭐지? 자, 파산재단은 뭐지? 이거 그냥 재산이라 보면 돼요. 돈, 재산이다. 그거를 파산재단이라 속한다, 그죠? 뭐 재단 채권,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 채권의 대표적인 예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은 이 임금 채권 가지고 파산 재단에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강제 집행은 금지가 됩니다. 그다음 임금 우선 채권이죠. 임금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라고 했죠. 총재산. 사용자의 총재산. 마이크가 뺐다가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용자의 총 재산이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법인이다. 법인인 경우, 자, 법인인 경우에 법인 대표자 있죠. 대표 개인, 이 사람 재산도 대상이 된다. OX 틀렸죠, 그죠? 개인 재산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을 의미하는 거지, 그 대표자 개인 재산에까지도 임금 우선 변제권이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은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15번인데, 이 문제는 객관식에도 있고, 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 지문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됩니다. 중요해서 그렇죠. 그죠? 자, 경매 기억나시죠? 지금 갑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1, 2, 3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 이 상태에서 88조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 받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정가우라 그랬죠, 그죠? 정가우. 정본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 뒤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뒤에 가압류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이 우선 변제권의 대표적인 예가 임금이라 그랬죠, 그죠? 임금. 실무에서는 임금하고도 임대차, 그죠? 주택 임대차, 뭐 상가 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금이라 했습니다. 임금, 우선 변제 있는 거. 따라서 이 정가우 88조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 받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15번 문제가 금복은 채당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자, 맞춰보세요.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그죠? 페이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94페이지. 아까 사용자의 총재산 중에 개인 대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거는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OX 문제는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객관식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주관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 1번부터 3번까지 사례로 출제했습니다. 그죠? 사례의 그 내용은, 자, 금복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요. 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했다. 1, 2, 3에서 이 원 한 거죠, 그죠? 가압류를 하면은 이 등기부에 1억 받을 게 있어서 1억 이렇게 등기부에 1억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1억. 그래서 1억에 대한 가압류를 한 다음에 본안 소송을 했어요. 본안 소송을. 근데 1억 2천에 1억 2천 이 승소한 거예요. 승소. 왜냐면 2천만 원 정도 그 지연이자도 붙고 뭐 이런 거를 상정할 수가 있죠. 이까지 이제 딱 사례고 첫 번째 1번 문제는 이 가압류의 가압류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얼마냐?
등기부에 기재된 1억입니다. 그죠? 1억. 그 다음, 지금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이 1억 2천이 됐죠. 판결문에는. 이때, 이 88조 정가우 기억나죠? 정가우. 이렇게, 경매가 쭉 진행돼서 88조. 정가우는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본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정본으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배당 요구를 하면 임금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때 우선 변제 받는 돈은 얼마냐? 자, 1억이 원금이었고 2천만 원이 이자였다. 그죠? 그러면 우선 변제 받는 거는 1억이다. 그죠?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는 지연이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1억이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1, 2, 3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았어요. 1억 2천 뭐 또는 뭐 1억 회수했다. 그 경우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압류를 할 때 이렇게 가압류를 할 때 1억을 가압류한다. 이러면 법원에 재판상 보증공탁 한다고. 담보공탁, 보증공탁을 하는데 보통 서울보증보험 증권 끊죠. 근데 증권 끊고 나머지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1번 가압류를 할 때 여러분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현금으로 5천만 원 공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 어떻게 찾느냐? 그죠? 1, 2, 3에서 1 가압류하고 2 승소 판결 받으면은 요거 공탁한 돈을 5천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찾아오는 절차가 무엇인지 써라. 이렇게 되죠. 담보 취소죠.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서 돈을 찾아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건데 구하라법 있죠. 구하라. 그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구하라가 있고 오빠가 있어. 오빠가 있어. 이 상태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이제 구하라가 사망하게 됐죠. 그래서 100억 상속 재산이 발생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누구냐? 자, 상속인이 일단 오빠, 아버지, 엄마인데 엄마가 오래전부터 그 왕래를 안 했다. 그죠? 왕래를 안 했다. 그리고 이혼했다. 그죠? 이혼했다. 이때 구하라가 남기고 간 재산 100억의 그 상속인이 누군지 쓰시오라고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오빠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엄마한테 재산을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이 되니까 판결은 그 비율을 좀 줄여가지고 됐으나 그 엄마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죠?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상속인은 친모, 친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결에서는
6대 4로, 거꾸로네. 친부가 6이고 친모가 4로 이게 40억을 받았어요. 40억을. 근데 오빠는 상속인이 안 되죠, 그죠? 실제 사안에서는 이랬어요. 이제 요렇게 구하라가 있으면, 구하라 혼인 없이 자녀 없이 이제 사망했죠. 그러면은 직계 비속이 없으면 상속이 위로 올라간다고, 직계 존속으로. 그럼 이 둘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죠?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 쪽에서, 원래는 5대 5거든요. 아버지 쪽에서 이 상속분을 오빠한테 양도를 해요. 그래서 오빠가 이 소송을 진행했죠, 그죠? 그래서 판결은 6대 4로 났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누구다? 친모, 친부다. 요거 주관식. 그 다음 이제 5번부터 7번 문제인데 사례입니다, 그죠? 사례. 자, 금복이 채무자가 사업장, 금복이 이렇게 임금을 압류했어요. 임금을 압류했죠, 그죠? 이게 23년 5월 1일 날 압류 결정문이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상태에서 23년 8월 1일자에 이제 파산합니다. 채무자 파산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 12월 달까지 근무를 했다. 채무자가 이랬을 때 자, 5번 문제, 이제 5번, 6번, 7번 문제 그거 다 해볼게요, 그죠? 이랬을 때 요 파산 선고 일자까지의 요 임금은 누가 받느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에 임금을 누가 받느냐? 즉 이제 금복이 돈 가져갈 수 있느냐, 채무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파견 근로자 이렇게 교육을 했죠. 파견 근로자. 그래서 이 앞에는 파산 관제인이 받아가고 이 뒤에는 근로자가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이게 5번 문제, 6번 문제죠. 자, 이 문제의 전제는 뭐냐? 이렇게 임금을 압류 및 전부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정 전일 때 5번, 6번 이렇게 문제가 파견 근로자 확정 전일 때, 7번은 확정되고 나서, 그죠? 만약에 5월 1일자 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자, 5월 1일자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됐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확정된다 그랬죠. 그 5월 8일 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있던 채권이 여기로 싹 가버린다. 이거 없어지고 이거 싹 가버린다 했죠. 싹 가버리면 근로복지공단 거죠, 그죠? 근로복지공단 거. 이랬을 때, 자, 문제는 8월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확정이 되었다면 8월 1일자 하고 이 12월까지 임금은 누가 가져가느냐? 금복이 가져간다. 지금 요때는 파견 근로자에서 확정 전이면은 이 뒤에 거는 근로자가 가져갔었죠. 근데 확정이 돼버리면 8월 1일자로 확정이 돼버리면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금복이 가져가게 됩니다. 금복이. 마찬가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으나 지금 요 8월 1일 전에 거는 원래 파산관제인이 가져가죠, 그죠? 5월 1일자부터 여기까지 파산관제인 가져가죠.
근데 이 파상반지도 못 가져가요. 다 지금 요 확정이 돼버리면 싹 올라가기 때문에 5월 예를 들어 1일부터 8월 1일까지도 금복이 가져갑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냈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뭐다? 이게 중요하죠. 왜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은 금복이 가져가느냐? 집행이 종료돼 버렸죠. 확정이 되면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고 말고 정지되고 말고 할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냥 금복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좀 막 실제 이게 8번부터 10번까지 사례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설명을 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8번 문제, 그 다음에 9번 문제 사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부에 갑, 을, 병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등기가 됐다. 근데 을이 이제 위조를 한 거였죠. 위조를. 그러면은 갑이 병 상대, 갑이 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말소 소송 제기. 이때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요건을 쓰시오. 요건 쓰시오. 세 가지. 간단합니다. 1. 갑소유다. 내 거다. 2. 등기돼 있다. 을,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지금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는 병이죠. 하여튼 등기가 됐다. 3. 이거 원인무효다. 이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쓰라는 갑소유다. 그 다음에 을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 등기는 원인무효다. 이걸 주장하면은 이렇게 말소가 되고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이게 되죠. 그죠? 9번 문제는 뭐냐? 이게 8번 문제고 9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병 입장에서 내가 을이 위조했는지 아닌지 전혀 몰랐다 이거죠. 몰랐는데 내 거 이제 말소되면 뺏기는 거죠.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이유가 뭐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 사례입니다. 자, 미등기 건물 집행하는 게 있어요. 미등기 건물 집행. 어떻게 되냐면 금복이 있는데 금복이 이렇게 10억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에 이렇게 등기부가 있어야 가압류를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등기가 생기려면은 대장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등기야.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데 미등기라도 이렇게 1, 2, 3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할 때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 가능하거든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주고 금복 가압류 이렇게 등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 등기를 할 때, 자, 등기잖아, 등기. 이 등기를 할 때 오직 서류만 보고 심사해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이 이 사람은 이 등기를 오직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미등기 건물이 등기 안 됩니다. 이렇게 각하를 한 경우에
각하를 한 경우에 어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했는지 쓰시오. 그죠? 어떤 원칙에 위배했나요? 공무원은 등기의 형식적 심사. 이 원칙을 위배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8, 9, 10번 문제는,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걸로써 OX 문제와 그 주관식 10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객관식 25문제가 남아있죠. 이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은 여러분들 그 난이도라든지 이 변별력을 위해서 뭐 몇 번 문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풀이를 할 건데요. 객관식은 변별력을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스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놔두고 그냥 슬쩍 힌트만 주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번부터 이제 4번까지인데 이거는 제가 1번 문제는 이렇고 2번 문제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약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채권 압류를 할 때 갑, 을, 병 이렇게 압류하죠. 압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죠? 자, 압류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이게 하나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 경합의 요건이 뭔지 집총 피총 이거 했죠. 집총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종료가 뭐냐, 집행 종료 시기가 언제냐. 항상 전부 명령 나오면은 전부 명령이 확정된 때 집행이 종료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 가압류 해방공탁 1번부터 4번 사이에 가압류 해방공탁이 하나 나와요. 가압류가 됐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죠. 채무자가 하죠. 채무자가 이렇게 해방공탁 282조 해방공탁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해방공탁은 오직 금전 돈으로만 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일부 공탁 전부 해야 되죠. 전부 해야 되고, 돈 1억이다 1억 전부 해야 되고 일부는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제3자가 공탁 못하죠. 그죠? 공탁 못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탁하면 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돈 낸 사람이 회수잖아. 그죠? 회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가압류 효력은 이 회수 청구권에 미친다. 존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 문제인데요. 5번, 6번 문제인데요. 자, 금복이 B, C 이렇게 공사대금 1억이 있었다. 이렇게 압류를 했다. 그죠? 압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제3채무자가 공탁한다. 그죠? 248 공탁한다. 공탁하면 어떻게 되죠? 공탁하면은 요렇게 공탁서 가지고 공탁서를 이렇게 공탁하고 공탁서가 있죠. 그죠? 이거를
근로복지공단 처음에 압류한 요 법원에다가 뭐 한다? 사유신고한다. 사유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샷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샷다가 내려가고 배당 절차에 의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샷다가 내려가고 배당 절차에 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채권은 이 피압류 채권이죠. 이 피압류 채권은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집행은 종료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샷다가 색깔을 자, 파란색으로 여기에 샷다가 이렇게 탁 내려가기 때문에 갑을 병정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공탁했을 때고, 6번 문제는 자, 근복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C가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요 절차처럼 다른 채권자들이 이렇게 못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지문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페이지, 교과서 35페이지, 그 다음에 이 6번 문제는 37페이지, 이거 잘 리딩 하시라.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액에서 본압류로 전이 된다, 실무에서는 전이 이전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 재산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부동산이 있고, 채권이 있고, 유체동산이 있다 그랬어. 페이지는 19페이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가압류한 다음에 1, 2, 3 해가지고 본안승소 판결받아서 본압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강제경매, 그죠? 강제경매, 기입, 등기, 촉탁에 의한 방법으로 본집행을 하는 거고, 채권은 채권 가압류 이렇게 채권 가압류 이렇게 송달됐잖아, 그죠? 송달됐고 1, 2, 3 본집행할 때 또 다시 송달한다 그랬죠, 그죠? 또 다시 제3채무자한테 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본집행을 한다. 유체동산도 마찬가지 딱지 붙인다, 그죠? 딱지 붙인 다음에 여기에 1, 2, 3 하고 이기면은 여기 다시 이렇게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본집행이 다 돼버리면, 자, 가압류가 있었고 본집행이 있죠? 본집행이 돼버리면 이 가압류를 다투지 못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다투지 못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8번 강제집행 종료 시기.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 명령은 언제 종료하죠? 확정돼야 종료됩니다. 그죠? 확정돼야 종료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뭐 있나요? 9번. 소멸시효 중단. 경매 신청할 때 소멸시효 중단되죠. 그 다음에 응소, 을이 답변서 썼다. 소멸시효 중단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재산명시는 어떨까요? 재산명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이거 좋네요, 그죠? 근복이 있고 뭐 을, 병, 농협인데 압류가 됐다죠. 압류가 됐다. 그리고 A, B, C, D 이 사람들도 이제 압류를 해서 경합됐고,
경합됐다.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제 얘가 이제 공탁을 할 건데, 자, 공탁 전에, 공탁을 아직 안 했어요. 공탁 전에 근로복지공단하고 을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얘가 취하서를 넣어. 금복이. 그럼 취하서가 또 제3처분자한테 도달할 때거든요. 이때 설명이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바른 것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일부가 취하했죠. 취하하면은 금복 빼고 집행공탁 하느냐? 아니다. 전부 다 넣어서 집행공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압류가 경합돼 버리면 그 일부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피압류 채권 전체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채권자 지금 그러면 금복이 그러면 또 배당을 받느냐?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는다. 얘는 취하했기 때문에 배당은 못 받는다. 그래서 실무상 이 전체가 취하하면은 상관없는데 일부만 취했을 경우에는 얘가 배당받을 자격만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 자 21번 문제인데,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 이게 51페이지,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가압류만 있다. 그러면 아까 저거 객관식에 OX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이거든요. 변제 공탁이다, 그죠? 공탁을 하면 변제 공탁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출이 생긴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샀다 이런 거 안 내려가고 배당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샀다도 안 내려가고 배당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 됐습니다, 그죠? 23번 문제인데 이건 교재 마지막 138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금복이 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파산 말고 이번엔 회생, 인가 결정이나 1. 가압류, 2. 회생 인가. 회생 인가나고 나서 이 가압류를 말소를 시킨 거예요. 촉탁으로 말소. 근데 말소가 안 돼야 되는데 말소가 됐다. 그 다음에 병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랬을 때 이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말소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살리는 방법 뭐가 있다? 민사집행법에 집행법 16조에 집행이 이다. 이거 받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24번은 88조 정가우, 요거 맞추는 문제, 페이지 73. 그 다음에 25번은 148조에 당연히 배당받는 사람 있죠? 페이지 똑같이 7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안 한
문제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13번부터 14, 15, 16, 17, 18, 19, 20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특히 아까 요 정가우 하고 148조 한번 요거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부동산에 지금 경매가 이어진다. 배당요구 종기. 그래서 88조 정가우 배당요구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148조 당연히 배당 받는 사람은 누가 돼 있었죠? 여기 1, 2, 3, 4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제 압류한 사람, 그 다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사람, 이게 88조죠. 그 다음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뒤에 가압류를 한 사람 맞나요? 아니면 4번에 매각으로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돼 있고 말소 기준 권리를 하죠. 소멸되는 권리. 이게 이제 틀리다. 왜? 이 첫 경매 개시 결정 뒤에 가압류한 사람은 요 정가 후에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 받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가압류는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한 사람은 뭐다?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 요구 받나요? 이거 아니다. 뒤에 있는 사람만 88조에 의해서 배당 요구해야지만 되는 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된 사람은 당연히 배당받은 사람입니다. 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두 개를 바꿔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객관식 전부 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불안하신가요? 그죠?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정리하는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안에 제가 민사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한 것도 있고, 채권 집행, 그 공탁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의를 좀 더 깊게 아니면 좀 더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다른 강의, 공탁법이라든지 부동산 경매에 관한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